자, 이제 70회 이론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 좀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73회 풀 때는요, 조금 더 쌤이 좀 빠르게 나갈 테니까요.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좀 말이 많은데요. 73회부터는 조금 더 좀 이제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빠른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도 한번 우리가 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대충 실무는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이제 이론 문제를 풀 건데, 자, 190페이지에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결산의 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죠. 본 절차. 여러분, 이거는 그 페이지를 적어 놓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118페이지죠. 그쵸? 자, 118페이지 가시면은요, 거기 나와 있어요. 11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찾아보시고, 자, 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입니까? 예, 바로 3번의 총계정 원칙 마감이죠. 그쵸? 그래서 총계정 원칙 마감,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게 왜 잘 안 되지? 자, 자, 볼게요. 뭐야, 이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본절차는요, 그 총계정 원장 마감하고 분계장 마감하고 뭐 시산표 작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거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때 이제 요거 설명할 때 굳이 뭐 이 절차가 뭐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이건 그냥 외우기만 하면 풀리는 거기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번 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2번입니다. 표준용 재무상대표에 표시되는 매입 채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쵸? 여러분, 매입 채무에 해당한다. 매입 채무가 뭔데요? 매입 채무. 자,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아시겠지만은, 외상매입금과 지급업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다음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3번입니다. 자산가 부채와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의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라고 한다. 알고 있죠? 재화,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채권, 받을 거는 내 거, 자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장래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뭐라고 한다? 부채라고 한다. 뭐 당연히 1번과 2번은 알고 있는 거니까 적절한 거죠. 그럼 답은 3번이면 4번인데, 자, 4번을 먼저 볼게요. 자산가 부채와 자본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쌤이 재무 상태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다른 말로 재산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재산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재산은 내 거, 자산, 갚을 거, 부채, 지인자 인자 내 거, 자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재무 상태가 맞잖아요. 그럼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죠. 왜? 부채에서 자본을 차감한 것을 자산이라고 하지 않고요. 부채와 자본을 뭐 했다? 차감한 게 아니고요. 맞죠? 차감한 게 아니라 뭐 했다? 가산한 것, 더한 것을 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그 공식이 뭐였습니까? 부채 플러스 자본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4번.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무엇입니까? 자, 쌤이 그 이론 수업 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까?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이 있다고 했죠? 자, 두 가지만 딱 외우시면 돼요. 첫째는 누구? 토지. 둘째는요, 건설 중인 자산. 토지는요, 이 땅이잖아요, 땅. 땅은 여러분들 기스가 안 나죠. 기스가 나긴 나죠. 하지만 땅은 여러분들 그 뭐 썩거나 이런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땅은 여러분들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땅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뭐 기스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은. 그다음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은요. 지금 이제 짓고 있죠. 그러면 건물을요. 지으면 지을수록 건설 중인 자산은 가치가 늘어나지 줄지는 않죠. 그래서
건설용의 자산은요, 건물이 되었을 그 시점부터, 건물이 완공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거지, 즉, 건물이 되어야만 감가상각을 하는 거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각하지 않는 자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음 몇 번이다? 4번이 답이 되겠죠. 간단한 문제였고요. 5번. 다음 거래의 붕괴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냥 붕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외상미입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그러면 보통예금 나가니까 대변에 뭐 보통예금 답 나왔나요? 2번이 답입니다. 자변에 외상미입금 감소하죠. 진짜 별거 아닌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재고자산 파트에서 우리 배울 때 원재료, 상품, 제품 기억나십니까? 그쵸? 그래서 상품과 제품은 재고자산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이 있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솔직히 그 전산회계 1급 안 배우거든요. 자,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이. 예를 들어볼게요.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이.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얘를 만들어서 파는 게 제품이죠.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가 빵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빵을 만들려면은 밀가루 사와야 되겠죠. 그럼 밀가루가 원재료예요. 그쵸? 그리고 이 밀가루를 어떻게 한다? 반죽을 해가지고 오븐에 구워내면은 빵이 되는 거죠. 그럼 빵이 제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아무튼 얘들도 뭐죠? 생산과 판매 과정을 거쳐야만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뭐다? 재고자산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러면 제공품은 뭔가 하면요. 이 제자가 있을 제자예요. 있을 제자. 공이 만들 공자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만들고 있는 상품이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원재료하고 자, 잘 들어요. 원재료하고 제품 요 사이에 있는 이 과정의 물건을 뭐라고 한다? 제공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이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제 야매스럽게 있잖아요. 요걸 이제 회계 1급에서 그 설명을 좀 하는데 원가액 시간 때 제공품을 선생님이 그래서 좀 쉽게 그냥 좀 야매스럽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기억합시다. 수험상 목적으로 있잖아요. 밀가루와 빵 사이에 있는 과정. 그럼 얘는 누굴까요? 뭐 반죽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공품은 반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공부할 때 그렇게 해요. 아시겠죠? 아무튼 얘들 뭐죠? 생산이나 판매 과정을 거쳐야만 현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재고 자산은 1번과 2번과 3번이죠. 그럼 다음 몇 번? 4번이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기계는 뭐죠? 유형 자산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올 때 잘 모르겠으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차피 이론과 실무는 시험을 같이 치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기억납니까? 여기를 클릭해서요. 살짝 재고 자산을 잡으세요. 그쵸? 그럼 뭐 있어요? 146번부터 175번까지니까 여기에서 원재료 보이죠? 어, 상품 보이죠? 제품 보이고요. 또 싹 내려오시면은요. 제공품 보이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재고 자산이죠? 그러면 어때요? 그쵸?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다? 4번의 기계장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쌤,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돼요. 왜? 어차피 실무와 이론은 시험을 같이 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쌤이 그 옛날에 왜 그 첫 시간 때 수업할 때부터 여러분께 그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우리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봐요.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쌤이 옛날에 그냥 기초과정 때 배웠던 거 손익간서 얘기할게요. 자, 손익간서 차변의 비용이고요. 대변은 뭐다? 수익이었다고 했죠. 근데 얘들은 다시 뭘로 나누죠? 비용은 장사와 관련이 있으면 영업비용, 관련이 없으면 영업 외 비용이라고 했죠. 마찬가지 수익도 뭐라고요? 장사와 관련이 있으면 뭐라고 한다? 영업수익, 관련 없으면요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때 쌤이 이 영업비용을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준다고 했습니까? 혹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말로도 쓰인다고 했죠? 그쵸? 그럼 그때 쌤이 이 영업의 비용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이 문제예요. 그럼 쌤 이때 영업의 비용만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시면 편하다고 했죠? 맞죠? 그럼 영업의 비용은요 주로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 기부하는 거는 영업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자를 주는 것도 영업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요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붙는 거, 뭐 잡손실, 재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면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현재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3번의 이자 비용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얘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요 계량과목 조등록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가면은요, 맞죠? 801번부터 900번까지죠? 맞죠? 그럼 이제 여기 좀 찍었다가 이렇게 좀 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거든요. 한 번씩 이게 코드가 안 나올 수도 있더라고. 그러면 900번까지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1번에 운반비, 소분비, 여비교통비. 그러면 운반비 어디 있습니까? 운반비 여기 있고요. 여비교통비 여기 있고요. 소모품비 어디 있지? 좀 더 내려가야 되나? 여기 있죠? 830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도 괜찮아요. 요거를 커서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놓고요. F2 누르면은요. 조금 기다리면 요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다 넣어보세요. 뭐 여비교통비 맞죠? 엔터 엔터 뭐야 이거 엔터 치면요. 이렇게 요 뒤에를 잡으세요. 뒤에를 잡으시면요. 엔터 엔터 이렇게 치면은요. 엔터 치면은 나중에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에 이렇게 여기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줘도 괜찮고요. 또 뭐 소모품비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진짜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내공이 좀 쌓였으면요. 이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조회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쵸? 판매비와 관리비 가가지고 하나하나 조회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자, 8번입니다. 다음 거래 중 지급보험의 계정에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거는 쌤이 여기에서 칠판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지급보험이 대변에 기입된다. 이 기입을요 그냥 분계로 바꾸세요. 그 무슨 소리냐? 분계 쓸 때 지급보험이보다 대변에 분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무슨 말입니까? 부채가 증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급보험을 주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급보험이 대변에 분계되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그냥 분계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럼 보세요. 1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소금으로 주었다. 그러면 차변은 뭐로 옵니까? 상품. 금액은 안 나와있죠? 얼마, 대변에요. 약소금을 주었으면 대변에 뭐다? 지급보험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겠죠? 얼마, 얼마, 얼마. 그러면 1번이 답이네요. 왜? 붕괴하자마자 대변에 지구범위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2번은 왜 답이 안 될까요? 현금 빌려주고 차용증서 받으면은요. 붕괴해 볼게요. 대변에 뭐 나간다? 현금 나가고요. 맞죠? 빌려줬으니까 차변에 뭐예요? 단기 대여금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아예 지급범위 없죠. 그쵸? 그럼 3번은요. 상품 매출하고 오음 받았잖아요. 그럼 대변은 뭐예요? 상품 매출 나가고요. 그쵸? 차변은요. 이거는 받을 옴이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은 약속음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예금이 입금되었죠. 그러면 차변은 뭐 당좌예금이 들어오고요. 당좌예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지급음은 돈을 줘야 되는 음이고요. 돈을 받는 음은 받을 음이죠. 그럼 이건 돈을 받았으니까 대변은 뭐죠? 받을 음이 사라졌겠죠. 그러면 아무리 봐도 분개는 뭐다? 지급음이 대변에 있는 거는 1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9번도 쌤이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설명하려고. 자, 이거 위로 좀 당기겠습니다. 괜찮죠?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기억나십니까? 수익적 지출은 뭘로 분개하죠? 비용이라고 하는, 수선비라고 하는 뭡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맞죠?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은 뭐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유형자산의 원가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맞죠? 자, 아무튼 간에 얘는 비용 처리하는 거고 얘는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때 영향으로 옳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잘 봐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가 비용을 잡았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어떻게 분개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금을 주었을 때 유리창이 깨져서 어떻게 했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현금을 주었을 때 대변에 현금 나왔겠죠. 그럼 이거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차변은 뭐다? 비용인 수선비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비용으로 잡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얘기는요. 비용으로 잡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뭘로? 이거를 자산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고쳤다면요. 건물로 분개했다 그런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비용을 안 잡았으면은요. 자,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효과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비용을 안 잡았으니까 비용이 뭐예요? 작게 계산이 되죠. 그럼 과소하게 계산될 거예요. 그리고 자산 잡아야 되는데 자산 안 잡았으면 뭐예요? 당연히 자산이 뭐예요? 미안해요. 비용 잡아야 되는데 비용 안 잡았으니까 비용이 작아지겠죠. 근데 자산은 뭐예요? 자산은 잡으면 안 되는데 자산 잡았으니까 자산이 뭐다? 과대해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영향으로 오는 것은 뭐예요? 자산이 과대하게 계산되고 비용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로 뭐다? 1번과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영향이니까요. 좀 보기 좋게 할까요?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답은 얘 하면 얘죠. 그럼 2번 한번 봐봐요. 단기 순이익이 과대 계산된다. 맞습니까? 맞죠? 왜? 비용 잡아야 되는데 비용을 안 잡았으니까 비용이 줄겠죠. 그럼 여러분 알잖아요. 비용이 작아지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잖아요. 근데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더 많아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수익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비용이 작아진다는 얘기는요. 수익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단기 순이익도 뭐라고요? 단기 순이익도 늘어나겠죠. 그럼 당연히 비용이 많아지면 뭐다? 단기 순이익도 과대 계산되겠죠. 미안합니다. 왜 이러지? 비용이 작아지면은 단기 순이익도 과대 계산되겠죠. 비용이 줄었으니까. 그쵸? 그러면요. 2번도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왜 4번이 되는 걸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서요. 차변에 뭐 적힙니까? 자산 적히고요. 대변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적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이거 알죠? 어차피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같잖아요. 그렇죠?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부채는 그건 뭡니까? 지금 픽스. 고정이죠. 부채는 언급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지출했다는 얘기는 자산이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뭡니까? 공간이 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늘어나는 거니까 자본의 크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기억하세요. 자산이 늘면은요, 자본도 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본이 뭐예요? 늘어야 되는데 작아졌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요,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해는 되겠죠? 10번입니다. 자, 10번은 당좌 차월 계약. 당좌 차월 계약이 뭔지 알죠? 당좌금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이걸 맺은 후에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 금액을 혈액처럼 개정 감으로써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쌤이 그때 그 이론 수업 때 얘기했죠. 당좌 차월은 뭐고요? 당좌금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했죠. 적어드릴게요. 쌤이 그 당좌 자산 설명할 때요. 잠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당좌 차원은요.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죠. 우리가 수표를 백지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예금이 당좌예금이잖아요. 그럼 내가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1억 넣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3천 발행했다. 그러면 한도를 오버했죠. 그래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뭐 당좌 차월 계약만 맺으면은요. 수표를 발행하면 됩니다. 1억 3천. 그러면 1억은 내 돈 나가고 3천은요. 은행 돈 나가겠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돈을 나중에 갚으면 돼요. 그럼 이 말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얘기는요. 나중에 은행에다가 갚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다?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린 거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분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11번인데 자, 11번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자, 11번 문제 그 페이지 한번 찾아보죠. 이건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쌤이 옛날에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이해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제가 그냥 암기하라고 했죠. 자, 27페이지. 기억 안 나신 분들은요, 쌤 그 강의 2강인가 3강인가 아마 거기에 보면은, 아닌데, 4강인가? 아무튼 그 기초정보관리, 아니다, 참. 기초이론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우리 왜 분계와 전개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그 27페이지에서 합계장시한표를 갖다가 우리가 작성했죠. 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합계장시한표는 이겠죠. 차변과 대변의 시산표는 왜 작성한다고 했습니까?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다고 판단할 때는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시산표를 다 작성하고 나서 마감했을 때 차변 대변의 합계가 맞아 떨어지면은 올바르다라고 일반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올바른 거지 완벽하게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그쵸?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알 수 없는 오류가 있었다라고 쌤이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쌤이 한 번만 외우시고 어떻게 한다? 한 번만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미안합니다. 한 번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요, 그냥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 쌤이 27페이지에서 적어 주었습니다. 확인하세요. 자, 네 가지. 첫째 뭐 있습니까? 공통점은요, 전부 다 양변이죠. 양변인데, 첫째는 뭐, 양변을 아예 어떻게 한다? 누락한 경우. 두 번째는요, 양변을 있잖아요. 양변에 누락하거나 또는 뭡니까? 양변을 이중으로, 중복으로 어떻게 했다? 중복으로 전개한 경우. 맞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전개한 경우 둘 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그렇죠. 틀린 금액을 양변에 정리한 경우죠. 그러니까 차변 대변의 금액이 100만 원인데 내가 모르고 이걸 어떻게 했다? 공을 하나 빠뜨려 가지고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합계는 같죠. 하지만 금액은 우리가 합계는 같지만은 어떻게 한다? 그 오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오류는요, 전산도 못 잡아내는 오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요즘 이 문제가요, 거의 대세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시간표에서 알 수 없는 오류 네 가지 꼭 기억합니다. 첫째 뭐, 누락. 자, 누락은 어디에 있죠? 음,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이중전기. 그러면 이중전기가 뭐예요? 그쵸? 한 번 전기해 놓고 나서 어떻게 한다? 다시 전기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것도 안 나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반대전기. 자, 반대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2번에 있죠. 그렇죠? 어. 그러면 시산표의 작성으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몇 번입니까? 오류에 해당하는 거 묻고 있죠? 요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틀린 금액을 양면의 전기 안 나와 있죠? 그 다음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반대전기.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에 있잖아요. 계정 과목을 어, 반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차변에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차변의 현금, 대변은 뭐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차변에 이제 뭐 현금, 대변에 상품 매출이에요. 그럼 전개할 때 현금은 어디에? 현금 계정은 차변에 가야 되고 상품 매출은 상품 매출 대변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을 어떻게 했다? 대변에 전개하고요. 맞죠? 상품 매출을 차변에 전개하게 되면요. 금액은 똑같으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은 똑같으니까 합계는 맞겠죠. 그쵸? 그러면 합계가 맞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어때요? 그렇죠. 거꾸로 전개하는 바람에 이것도 오류죠. 그래서 이런 오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조금 구질구질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12번입니다. 자, 12번은 다음의 내역 중에서 차량운반구 계정의 계정 차변에 기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차량운반구 계정 차변에 기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까 전에 어떤 문제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8번 문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분개를 해봐야만 답이 나옵니다. 자, 분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기업부터 한번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부터. 그러면 기업은요, 차량 구입 시에 취득세를 지급했죠. 그러면 일단 뭘로 주었는지 모르니까 대변에 뭐 그냥 현금이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차량 구입 시에 취득세는 차변에 뭘 분개하죠? 차량 운반구 요금까지 포함하잖아요. 누누이 강조했죠. 그 다음에 니언. 자, 니언입니다. 자, 니언은요, 차량 구입 후에, 이거는 후죠, 후죠. 구입 시간이에요. 그럼 구입하고 난 후에 자동차 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매년마다 일정하게 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 집에 혹시 차가 있으신 집은 아시겠지만, 그 자동차세는요, 구입할 때 내는 게 아니고요, 구입을 하고 나서 있잖아요. 6월달, 12월달 매년마다 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일정하게 내는 세금들은요, 차량 운반구 요금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고 세금과 공가로 그냥 아예 공개버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세금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는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입니다. 그럼 디귿은 차량 구입 후에 자본적 지출에 대한 지급이죠.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일단 구입은 했는데 그 후에 뭐다? 지출이 일어났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 나왔겠죠. 근데 이게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죠. 그럼 방금 쌤하고 아까 몇 번 문제? 9번 문제에서 얘기했죠. 자본적 지출은 차변에 비용 처리합니까? 자산 처리합니까? 자산 처리하니까 뭐예요?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그럼 답은 나왔네요. 왜? 차변에 기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옳은 게 뭐냐 묻고 있으니까요. 분개했을 때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오면 되는 거죠.
그럼 누굽니까? 기역하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이 두 개가 차량 운반구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 뭐다? 기역 니은이죠. 기역 디귿이죠.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얼은 뭐죠? 리얼은 자동차 구입 시에 차량 구입 시에 자동차 보험료죠. 와, 리얼에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요. 리얼은 별표예요. 쌤, 그럼 리얼도 구입 시에 보험료를 주었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 구입 시에 보험료를 준 거니까 얘도 자동차의 원가에다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잘 들어요.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구입 시에 내더라도요, 있잖아요. 구입 시에 내더라도 이거를 구입 시에 일시적으로 아시겠죠? 한 번만 내는,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이나 또는 뭐예요? 보험료만 어떻게 한다?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요. 이해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차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알 건데요. 자, 어머님, 아버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자동차를 구입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보면은요, 자동차의 원가에다가 절대로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의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보면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만 내는 게 아니고요. 구입하고 나서 있잖아요. 매년마다 보험료를 갖다가 매년마다 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일시적으로 한 번만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내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내는 거죠. 정기적으로 내는 것들은요. 아무리 구입할 때 낸다 할지라도 무조건 뭐다? 보험료로 분개해야지 자동차의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입 시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절대로 뭐다? 정기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구입할 때만 내는 거 그것만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입니다. 자, 13번. 12월 30일 날 장부를 조사하여 다음 같은 자료를 얻었는데요. 19년도에 기초 자본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옛날에 쌤이 문제 풀어드렸죠. 쌤은 솔직히 이 문제 풀 때요. 그 공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쌤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풀지 말고요. 이렇게 그냥 이거 그리는 거 진짜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처음에 공부할 때 BS, IS 배웠죠. BS는 여러분 알죠? 일정 시점에 뭐라고요? 그 일정 시점이 기초라고 하는 시점하고 기말이라고 하는 시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 같으면요, 이 문제 풀 때 T자 그냥 그려서 있잖아요. 막 BS 막 날려 쓰고요. 자산무채자본, 자산무채자본 이렇게 날려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IS, 손익계산서, 비용수익 해가지고요. 하나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럼 잘 봐요. 자, 12월 말일 날이죠. 언제입니까? 기말이에요. 그러면 기말에 장부를 조사해가지고 요런 데이터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자산과 이 부채 이게 중요한데요. 요 두 개는요. 기말의 자산 부채일까요? 기초의 자산 부채일까요? 여기는 기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기말 자산, 기말 부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있는 이 15만 원은 기말의 자산이니까 여기에 가야 돼요. 여기에 가야 돼요. 이게 기말이죠. 여기에 가야 돼요. 그러면 기말 부채 얘도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로 가면 돼요. 그러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자본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본은 그냥 한 큐로 구할 수 있어요. 얼마? 자산 15만 원, 부채 8만 원 빼면 얼마? 7만 원이죠? 자,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수익 남고 비용 남죠? 그러면 수익은 30만 원이죠? 그럼 이건 어디 가면 돼요? 그냥 여기 넣어주면 되고요. 비용은요, 그냥 IS 차변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문제는 기초의 자본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답은 X, 요걸 X라고 할게요. 답은 요게 답이에요. 그쵸?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알죠? 쌤하고 수업을 했다면은 다 알 거예요. BS의 기초의 자본이 기말에 가가지고 증가하면 뭐가 나온다? 이익 나오고 감소하면은 손실 나온다라고 쌤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뭐다? 단기 순이익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쵸? 그럼 우리는
단기 순이익만 알면 돼요. 기초 자본을 알면은요, 단기 순이익만 알면 돼요. 근데 단기 순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IS에 보면은요, 수익이 30만 원이고 비용이 28만 원이면 수익이 많죠. 그럼 여기 얼마? 2만 원 남죠. 이게 단기 순이익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에 2만 원의 이익이 나오면은 기말의 BS에서도 2만 원의 이익이 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BS에서 이익은 어떻게 나옵니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기초의 자본이 오르면 이익 나오죠. 그러면 기초의 자본이 기말에 얼마가 올랐어요? 2만 원만큼, 즉 이익만큼 올랐으니까 7만 원 되었겠죠. 그러면 기초의 자본은 얼마였을까요? 5만 원이었겠지 뭐. 5만 원. 이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질구질한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풀면 돼요. 만약에 공식으로 푼다면요. 물론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단기순이익이다. 뭐 이거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면요. 차라리 뭐다? 이 공식으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왜? 단기순이익은 어차피 여기서 2만원 구했으니까 여기 2만원 놓고 그렇죠? 여기 x를 놓고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 여기 7만원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맞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거를 말을 꼬아서 나오더라도 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풀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꼭 참고하세요.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참고 하나 합시다. 자산부채 자본은요, 자,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결산할 때 쌤이 잠시 이제 언급드린 게 있었는데,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요,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을 다음 연도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뭘로 마감한다? 차기 2월로 마감하죠. 그런데 수입과 비용은 뭐라고 했죠? 자, 자산과 부채 자본은요, 계속 연도가 넘어가면서, 맞죠? 넘겨주고 넘겨주면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초에. 작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작성한다고 했죠. 근데 수익과 비용은요, 어떤 개념입니까? 넘겨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연도에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요, 1월 1일 날에는요, 무조건 둘 다 영원으로 출발해요. 영원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2월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잔액을 손익으로 마감한다. 이렇게 배웠죠. 맞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은요, 나중에 BS에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차기로 넘겨가는 금액이 있죠. 다음 연도로 넘겨가는 금액이 기말에 남아있는 잔액이죠. 그래서 차기 2월 금액이 BS에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뭐가 표시됩니까? 단기에 발생한 손익으로 마감되는 요 금액만큼이 단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은요,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뭘로 표시가 된다? 무조건 손익으로 표시되는 이 금액이 있죠. 손익으로 마감되는 이 금액으로 항상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에 3만원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수익과 비용은 손익금액이 항상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보통예금의 이자가 1년에 얼마, 1년치가 얼마, 1년 동안의 보통예금의 이자가 8만원만큼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5만원만큼은요, 선수수익이죠. 무슨 얘기죠? 내년에 받아야 될 거를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단기분은 8만원이 아니고 얼마이다? 5만원을 뺀 3만원이겠죠? 그게 손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제 15번입니다. 자, 매출원가가 얼마냐 묻고 있죠? 예. 네, 이제 라스트 문제 1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매출원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거 재고자산 공부할 때 엄청 많이 했죠?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상품은 차변을 뭐라고 생각해라? 창고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첫째 뭐가 들어옵니까? 기초 상품이 있다고 했죠? 저번 연도에 팔고 남은 게 넘어온 거. 그 다음에 뭐 들어옵니까? 순매입액 들어오죠. 순매입액. 이게 뭐예요? 모자라서 좀 더 사온 거. 그리고 나서 이제 팔아버리면 대변에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되고요.
팔고 남은 것들은요, 기말 상품지 보이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말의 재고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를 알아야만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는 뭐다? 상품 매출원가가 얼마냐? 지금 그거 묻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대입하면 되죠. 저번 년도에서 팔고 남은 게 넘은 게 얼마? 50이 있었고, 이게 모자라니까 단기 어떻게 했다? 60을 사왔죠. 근데 매입 애널이 환출이 없죠. 그럼 매입 애널이 환출이 없으면 그냥 뭐다? 이만큼이 순매입이에요. 그러면 창고에는 얼마가 있다? 110만치가 있죠. 근데 팔고 남은 게 기말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 팔고 남았으니까 나머지 얼마? 100만 원이 지금 이제 여기 모자라죠. 그럼 이건 어디 갔을까? 팔았겠지 뭐.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의 주변가 공식은요. 기초상품 재고에게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상품을 빼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림으로 항상 공식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어떻습니까? 풀만하십니까? 네. 자, 72회는 조금 이해를 돕고자 쌤이 많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73회부터는요, 이제 조금 템포가 좀 빨라지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할 건 다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했던 내용들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73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